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약간 저희가 큰 그림을 하면은 진짜 큰 도화지에 이렇게 그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SDG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오게 됐고 우리는 왜 지금 UN 같은 곳에서 창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도시 문제랑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그림을 조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대학에서 강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가장 큰 스트로크 중에 하나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세계화라는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요. 이 세계화라는 변화 중에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자본주의라는 게 완전히 이기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현재. 자본주의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조금 논의 외적인 것인 것 같아요.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정말 득실거리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진짜 체제 밖에서 뭔가를 하자는 거라서 그 영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가장 좋은 예로 지금 매출 10조 원이 넘는 기업이 1000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10조 원이면 엄청나죠? 1000개 이상이면 지금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경, 이 나라의 경계로 좀 정해졌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넘어서 브랜드들이 그냥 브랜드 맵 같은 것도 있죠. 보면 삼성이 이만큼, 뭐 네슬레가 이만큼 이런 식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보다도 조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전에 국제사회, 그래서 나라들이 주도하던 영역을 금융권 그리고 부자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음모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믿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그런 부작용들은 저희가 지금 사회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 돈이 뭐길래 사람의 인권마저 이렇게 억누르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고 이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유엔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움을 주시러 온 거예요. 저희는 이 SDG라는 거를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되게 아주 용이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툴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테스트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해본 적이 없고요. 저희도 이게 성공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엔이 좀 큰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지금 이노베이션 그리고 SDG 임플리멘테이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공시키면 성공시킬수록 다른 유엔 기구, 다른 국제사회 분야들에서 저희 이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보면 금융, 무기, 정보기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분야들이고 정말 많은 돈들이 있는 분야인데 이제는 어떤 그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업들이 다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런 금융권들을 완화시켜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딴 데 가서 할 거야? 하고 딴 데 가서 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렇게 국가의 힘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도하는 많은 세상의 세상 환경의 세상 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예전에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해서 우리는 기업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사회적인 결정들도 같이 내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페인트 브러쉬가 하나 더 있다면 도시화라는 문제예요. 도시화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큰 대기업 회장님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뭘 읽을 줄 알아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특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인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중국을 봐야겠네요 라고 저는 이제 그때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생각할 때 인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구가 디맨드니까, 인구가 수요니까, 인구가 줄어가는 나라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인구를 보면 도시에 인구가 밀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현재 한 50% 정도 도시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30년에는 60%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50년에는 다 프로젝션이 조금 다른데 66%에서 75%까지 지금 도시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세계 모든 문제는 이제 도시에 집중이 될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솔루션들, 그리고 기업들, 사업들은 또 도시에 몰리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제를 지금 발견하고 그 도시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만드는 것이 미래 수요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똑똑한 현명한 판단이고, 그리고 도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만큼 경제적인 요소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도시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떤 변화가 또 지금 있냐면, 아까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약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국가가 약해집니다. 국가가 예전에 담당하던 부분을 이제 도시들이 조금씩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한국,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서울, 뉴욕, LA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각각 도시만의 특색이 나오기 시작하고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뉴욕을 생각하고 LA를 생각하고 이 도시가 느낌이 다르구나. 서울 생각하고 부산 생각하고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브랜딩도 다 도시로 중심이 되고 출입하는 것도 약간 도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예전에 그 도시국가 시대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그런 시대가 약간 돌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권한이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계속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인구가 많아지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기업들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근데 또 좀 좋은 부분이 뭐냐면, 도시에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랑 일을 하는 것과 도시기관이랑 일을 하는 거는 되게 느낌이 달라요. 국가기관은 정말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도시기관은 정말 로컬한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랑 같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할 때에는 도시랑 일하는 게 정말 적절하다라는 지금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들리고, 지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엄청 떠버렸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고,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좀 퍼밀리어 하실 건데, 제가 키워드 2개로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코어 키워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싱귤러리티고 두 번째는 컨버전스. 이 2개의 단어로 4차 산업혁명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싱귤러리티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컨버전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니까 하나만 설명할게요. 싱귤러리티라는 거는 또 인류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 년 동안 기술의 진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그러니까 마지막 1000년에 기술 진보가 또 이만큼 올라갔고요. 마지막 100년에 기술 진보가 이만큼 됐고, 지금 마지막 한 20년에 기술 진보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패턴대로 간다면 기술의 진보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한순간 기술이 무한대로 올라가 버릴 것이다 라는 가정이 바로 싱귤러리티를 뒷받침하는 가정이에요. 어썸션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문제를 떠나서 싱귤러리티는 그렇게 된다는 거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고, 어느 한순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술들, 뭐 마이크 기술, 뭐 시각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과 어떤 하나의 동체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 테크놀로지가 다 합쳐지고 융합돼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기술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 기술이 또 자기 자신이 알아서 진보를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싱귤라리티라는 것은 이 기술에 딱 그 힐링 포인트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일원화 된다라고 해서 싱귤라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싱귤라리티의 개념 안에는 컨버전스가 다 내포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분야들이 다 하나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 과정이 이제 컨버전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또 환경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예견하고 있고, 이미 왔다,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미 뭐 아니면 아직 멀었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에요. 어셈블리 라인 아시죠? 포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나왔던 대량 생산. 세 번째는 자동화 해가지고 모든 게 오토메이션이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세 번째고요.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라이제이션,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컴퓨터화 돼가고 있는 디지털 혁명도 3차 혁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그림에도 되게 뿌옇게 나와 있죠? 아무도 몰라요.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다 educated guess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프리딕트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프리딕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나온 키워드는 뭐냐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모든 게 다 연결될 것이다, 네트워크는 될 것이다, 이런 건 확실하고, 이 네트워크 된 것들이 예전에는 기계화돼서 되게 효율만 따졌는데 요즘은 플렉시빌리티도 따지는, 그래서 하나의 모습으로만 이런 대량 생산을 해버리는 그런 1차원적인 효율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를 적재적소에 만들어낼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차원적인 그런 혁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사람의 상상력에 달려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 뭐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된 게, 이전에는 그냥 회사 나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나오면 그냥 밥벌이가 됐었는데, 그 일을 이제 기계가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뭐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막노동이 들어간다는 부분, 팔을 쓰고 힘을 쓰고 하는 부분은 더더욱 기계들이 다 리플레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면 무슨 일을 이제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답은 뭐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대가 오고 이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스타트업 같은 거를 왜 하는 걸까? 스타트업 같은 거를 하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이런 스타트업 같은 스타트업을 하는 이런 활동 자체는 기계가 하기 어려우니까, AI가 지금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나눠서,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많이 나오고 기계가 진보하고 발전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좀 독특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1948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이 되게 좋은 얘기가 뭐냐면, 기술을 되게 빨리 적용했던 큰 경제 규모가 있는 그런 경제인데요. 미국이 기술적인 진보를 쭉 하면서 임금이에요. 하나는 프로덕티비티 해가지고 생산성이고요. 두 번째 빨간 거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간 것과 똑같이 임금이 1970년까지 올라가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기술의 진보는 계속 올라가서 각 사람마다 생산하는 부분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리턴은 사람한테 가기를 멈췄어요. 그리고서는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돈은 누가 도대체 가져가는 거냐 하면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기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로 주주들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이죠. 투자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더 받아가게 되고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그 돈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경제가 갈고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런 기술 중심 경제로 나아간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시고 스타트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데에 대한 고민, 유엔이 지금 요거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뭐 그래서 인구 더 줘라라고 해서 인구를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기업에서 해결해야 되고 해소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결국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리밋되어 있어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솔루션이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이 기업들이 자기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을 나눠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을 우리는 최대한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 분배가 일어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요거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야 너네 이렇게 안 하면 혼낼 거야, 이렇게 하면 벌금 물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단편적인 솔루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리턴을 우리는 잘 분배한다는 거를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세일즈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자신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마 가장 그 체제 내에서 특히 자본주의라는 이런 세상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옆에서 정책 토론을 사이드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 리더들하고 그리고 이노베이터들 그리고 투자자들 이런 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분들이랑 그리고 UN 그 전문가분들 다 모여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어떤 툴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SDGs가 한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MDG라는 그 새천년 개발 목표가 출범이 됐고요. 그게 2015년을 끝나면서 새로 SDG라고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7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목표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UN에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목표를 만들어가지고 8개 목표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UN의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UN도 펀딩을 이만큼 많이 얻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UN이 너무 이거를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더 확대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게 지금 SDG입니다. SDG를 통해가지고 아예 그냥 전 세계의 어떤 그 노력을 특히 사회적인 노력을 일원화하고 모으자라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7개 거의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회 분야는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딘가에 키워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UN에는 193개 회원국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어프로브를 한 17개 목표예요. 근데 이 목표뿐만이 아니라 밑에 타겟들이 169개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193개 회원국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도 같이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기업들도 같이 얘기를 했고요. 뭐 NGO들, 무슨 뭐 대학들 얘기를 같이 안 한 데가 없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 문서가 좀 길거든요. 저희가 그 문서 하나 보내드렸죠. 좀 훑어보신 분들은 그거 언제 다 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서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만장일치로 오케이 한 거라니까요.
그 말이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 단어 하나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누군가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사회적 기업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돈도 벌고 싶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너무 컸어요. 좋은 일을 하려니까 우선은 너무 모호한 거야. 우리의 소셜 이펙트라는 거를 재서 보여주고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이래야 누군가 보고서 너네 했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힘든 거야. 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여러 개고 우리가 이거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핸디캡 분들만 도와준다거나 뭔가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게 어떻게 사회공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회공헌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제 정해준 거예요. 유엔이 정해줬고, 그래서 유엔에 우리는 몇 번 목표에 어떤 타겟을 가지고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무시 못해요. 그게 가장 지금 SDG의 파워풀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SDG랑 결합시키는 과정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상관없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있죠? 없네.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 나이키 러닝 앱이라는 걸 아시는 분, 나이키 러닝 앱을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운동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아주 좀 과시용 페이스북용 앱입니다. 나는 I'm fit, I'm healthy 이거를 보여주고 자기 성취감, 나는 오늘 이만큼 뛰었어라는 거를 자기가 잴 수 있고 그거를 지도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으로 올리게 됩니다.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이키가 만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상업적으로 자기네 브랜드와 이런 어떤 피트니스 이런 것과 결합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뽐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활용해가지고 한 마케팅 툴인데, 사실은 이 앱이 엄청 SDG에 기여하는 게 많다는 거죠. 보면은 3번에 Health and Well-being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나이키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처음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근데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지금 서울시 우리가 도시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건강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보건도 하나의 주제인데 서울시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걷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서울시에서 많이 걷게 하려고, 운동하게 하려고 엄청난 돈과 정책적인 노력과 로비와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지금 서울로 7017 있죠. 이것도 왜 만들었을까요?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걸 아예 정책을 기조로 삼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지금 돈을 써먹고 있는데, 나이키 러닝 앱이 지금 줄 수 있는 효과와 이 몇천억이 들어간 효과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공적인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이 민간 부문도 같이 협력해서 해라. 너네가 7017, 서울로 7017 짓는 거 너무 좋다. 이런 거를 지으려면 또 사기업들이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저기서 할 수 있는 건 저기서 하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또 얼마나 효과도 많겠냐라는 게 저희 질문이고, 저희 민간 협력을 하자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래서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파트너십들을 많이 만드는 거를 지금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모든 기업에는 어쨌거나 무슨 사회적인 기여가 있어요. 뭔가 밸류가 있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게 SDG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아주는 역할이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죠.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좋은 일과 돈 버는 일 중에 뭐가 더 하기 쉬울까요? 바로 할 수 있는 건?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게 쉬울까요? 봉사하는 게 쉽죠. 아무도 안 불러줘도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봉사하는 게 훨씬 쉬워서 어쨌거나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많이 하게 되는 게 사회적인 기여를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안 벌리죠. 그러다 보면 회사가 원래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게 NGO가 돼 있어. 네. 우린 비영리야. 우리는 영리 기업인데 왜 비영리지? 라고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 회사 사장들이
엄청 수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기업, 어떤 사회적인 이런 영역에서 돈을 이만큼 벌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 이 회사상에 어떤 고민이 빠져요? 내가 이러려고 이런 사업 시작했나? 그쵸? 고민되죠? 내가 이렇게 돈 벌려고 내가 약간 속된 말로 내가 못 사는 사람들 등쳐먹고 있나? 약간 이런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에티컬 딜레마예요. 내가 이렇게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해서 좀 덜 벌어야 되나? 라는 진짜 사업가로서 정말 이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원화돼 있어서 그렇다 생각해요. 좋은 일과 프로핏 메이킹이 지금 두 개가 따로따로 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생각하고요. SDG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나이키 러닝앱의 예처럼 우리가 상업적인 거를 가지고 거기서 소셜 밸류를 그대로 줄 수 있는, 이게 하나에서 벌고 딴 데 기부하고 이런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키 러닝 앱이 많이 팔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프로핏 제너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사회적 기여는 더 많아지는 거, 그런 일원화된 모델을 저희는 찾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최대한 우리 그 팀들한테 심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이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simpler is better. 우리가 진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해가지고 여기서 프로핏이 나오고요, 여기서 좋은 일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면 사회적 기여가 많아진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뭐를 된다? SDG를 된다. 이런 모델로 우리가 사업을 벌이는 거를 좀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뭐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요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런 SDG 비즈니스의 모델은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영리회사, 돈 잘 버는 회사라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투자자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해요.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바로 도망가요. 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1,000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지금 1,500원을 빼내려는 건데 똑같은 돈 투자해가지고 지금 1,100원밖에 못 빼낸다고 하면은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아무리 자기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까운 거예요. 아깝잖아요. 내가 지금 1,000원을 내가 지금 오랫동안 못 쓰게 될 텐데 이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마이너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냥 기부하라는 식이니까, 투자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모델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우리가 엑스포넨셜이 클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영리적인 목적에, 그리고 목표에 확실하게 초점을 두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